장례식장에서 발견된 익명의 추모와 환. 장례식장에 아무도 부르지 않은 조화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 카드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더 이상한 건 이 조화가 도착한 지 정확히 20분 후 장례를 치르던 가족 중 한 명, 고인의 조카가 SP 자취를 감춘 것이다. 장례식장 복도에 놓여있던 그의 휴대폰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서 온 수신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조화 받았지? 이제 내 차례야.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누군가 장례식장을 노리고 있었고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익명의 조화는 그 시작일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게 지나치는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위험한 무대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결말은 여러분이 예상한 방향과 완전히 다르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지방의 한 중형 장례식장. 고인은 68세 박종훈.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고 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상중에 도착한 조화는 누가 보아도 악의적이었다. 장례식장 직원은 말했다. 이 조화 주문은 새벽 2시에 온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카드 문구를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가족 요청인지 확인이 안 돼서 그대로 배달했습니다. 문제는 주문 지역 IP가 고인의 집과 같은 시 지역이라는 점이었다. 누군가 장례 소식을 듣고 빠르게 주문했다는 의미다. 사라진 조카, 박유성은 30세 회사원. 평소 잔잔한 성격이었고 가족과도 원만했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절한 후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수사팀은 장례식장 CCTV를 확보했다. 그는 조화가 도착하자마자 얼굴이 굳었고 조화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그 모습은 충격 그 이상이었다. 마치 그 문장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리고 복도를 걸어나간 그는 주차장 방향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주차장 CCTV에는 그가 어느 차량에도 타지 않았다는 사실이 찍혀 있었다. 즉, 그는 장례식장 안 어딘가에서 사라진 것이다. 수사팀은 조화 카드부터 조사했다. 카드의 글씨는 인쇄가 아닌 직접 적은 필체였다. 정밀 분석 결과 글씨는 여성체 그리고 글씨체 일부가 습관적 피랍 흔들림으로 보였다. 형사는 필체가 초조하거나 불안정한 사람의 것일 가능성을 의심했다. 카드를 넣은 봉투에서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다. 이 향수는 저렴한 브랜드로 1020대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었다. 그러나 장례식장을 조사한 결과 그 시간대엔 이 향수를 쓴 여성 하객은 아무도 없었다. 휴대폰에는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조화 받았지? 이제 내 차례야. 보낸 번호는 선불폰. 통화 내역은 없었다. 그러나 문자 수신 위치는 바로 장례식장 안. 범인은 식장 내부에 있었다는 의미다. 문자는 너 차례라는 협박조였지만 문장의 말투는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누군가의 말투를 억지로 흉내낸 듯한 느낌이었다. 유성의 최근 이력을 조사하자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최근 고인 박종훈의 식당 재정 문제를 정리하던 중 고인이 생전에 사용했던 비공식 계좌 하나를 발견했다. 그 계좌에는 수백만 원씩 꾸준히 입금되다가 최근 반년간 갑자기 입금이 끊긴 상태였다. 입금자는 모두 동일한 이름. 강윤정. 형사는 이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된다. 강윤정은 고인의 식당에서 5년 전 근무했던 직원이었다. 고인과의 불화로 갑자기 퇴사했고 이후 잠적했다. 그녀는 고인을 상대로 작은 갈등이 아니라 협박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 고인은 이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계좌로 보내며 갈등을 조용히 무마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6개월 동안 입금이 끊긴 이유는 단순했다. 고인의 건강 악화로 식당이 문을 닫았기 때문. 그 사이 강윤정은 고인이 자신을 버리고 합의를 깨버렸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다. 수사팀은 즉시 강윤정을 용의자로 조사했다. 그녀는 현재 주소지로 등록된 곳에 없었고 가지고 있던 번호도 해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온라인 주문에 사용된 IP는 그녀가 다니던 직장의 근처였다. 형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다. 조화는 고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조카에게 보내는 신호였을 수 있다. 유성은 고인의 계좌를 정리하면서 강윤정을 실체적으로 파악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강윤정은 유성이 자신을 쫓고 있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유성을 침묵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장례식장 지하 보관창고에서 수사팀은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바닥에 떨어진 마스크, 그리고 붉은색 립스틱 자국, 게다가 벽에 미세하게 묻은 향수 냄새. 향은 조화봉투에서 맡았던 것과 동일했다. 형사는 확신했다. 범인은 이미 장례식장 안에 들어왔었다. 보관창고에 숨겨진 통로는 주차장 뒤편 관리동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통로에는 누군가의 신발 끌린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수사팀은 자국의 크기와 형태로 이것이 성인 남성의 것이 아닌 작은 사이즈, 즉 여성 신발임을 확인했다. 관리동 뒤편 방수 패널을 열자 안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곳에서 유성이 손이 묶인 채 발견되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유성은 말했다. 그 여자가 날 데려가며 그러더군요. 삼촌이 날 버렸다고. 그 사람은 내가 삼촌을 대신해서 뭔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성은 강윤정을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강윤정은 고인이 자신에게 준 조용한 합의금을 가족 전체의 책임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장례식장 주변 CCTV와 근처 버스 정류장 영상을 확보했다. 바로 새벽 6시경 여성 한 명이 조화를 전달한 배달 직원에게 식장 인근에서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녀의 마스크 아래 눈매가 강윤정의 과거 사진과 일치했다. 강윤정은 그 후 지하 보관창고 쪽으로 이동해 유성을 제압, 관리동 방향으로 끌고 간 것이다. 강윤정은 사건 이틀 후 지역 모텔에서 검거되었다. 그녀의 가방에서는 유성의 휴대폰 뒷판, 새로 구매한 선불폰, 그리고 조화 카드와 동일한 메모지가 발견되었다. 그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냥 버려지기 싫었어요. 삼촌이 약속한 돈을 끊었잖아요. 그 조카도 나를 무시하려 했고. 그러나 그건 모두 그녀의 일방적인 착각이었다. 계좌 입금이 끊긴 건 고인의 건강 문제였을 뿐이었다. 강윤정은 감금, 협박, 실종 연출, 스토킹, 미수 범행 등 복수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유성은 치료 후 회복했고 가족들은 고인의 장례를 조용히 마무리했다. 수사팀은 말한다. 범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심지어 조화라는 가장 평범한 물건조차 아기의 냄새를 숨길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익명의 조화 한 송이가 얼마나 깊은 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